네. 계속해서 이제 저녁에는 영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영화는? 네. 오늘은 헝거게임입니다. 헝거게임 보신 분? 그러셨군요. 네. 저는 헝거게임을 좋아합니다. 사실 원래 제가 좀 그런 세계관 덕후 그런 게 있어서요. 일단은 길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상하죠? 되게 책도 두꺼운 책을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길면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뭐가 필요한가요? 잘 안 보여요? 여기 불을 꺼도 돼요? 오!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대로 가죠 뭐.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졸리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아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으면 저는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요. 네. 헝거게임, 저는 이제 세계관 덕후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좋아하고요. 해리포터 좋아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4부작으로 된 헝거게임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막 엄청 반지의 제왕급으로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웅서사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스토리를 빠르게 좀 얘기해 볼게요. 좀 4부작에 걸쳐 영화 4개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막 중간에 스토리를 엄청나게 뛰어넘습니다. 그래도 대강의 스토리 한번 볼게요. 판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을 까먹으셔도 됩니다. 너무 거대한 나라에 13개의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에는 스노우라는 독재자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곳은 12구역입니다. 디스트릭트 12. 그리고 여기는 헝거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노우라는 독재자는 그러니까 이 전체 나라를 공포로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구역에는 캐피톨이라는 이제 중심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노우라는 독재자가 살고 있고, 거기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는 그 캐피톨이라는 국가로 다 이제 도시를 다 전부 다 집중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 특히나 이렇게 12광구 같은 이런 지역은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2개 구역에 이제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요. 그냥 무작위로 선발을 합니다. 뽑기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구역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선발을 해요. 그럼 총 24명이 되겠죠? 그 24명의 청소년을 모아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만 살아남으면 이제 남는 사람은 모든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구역에서 선발된 10대 남매 한 쌍이 죽을 때까지 명예, 용기, 희생의 게임을 한대요. 예.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2구역에서 이제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선발이 됩니다. 선발이 되는데 이제 막 14살의 프림로즈 에버딘이 선발이 된 거죠. 아주 작은 소녀예요. 이런 소녀입니다. 근데 이 프림로즈 에버딘의 이제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캔니스 에버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끌려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은 이 24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하면 당연히 죽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캔니스는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캔니스입니다. 캔니스 에버딘이 제가 대신 갈게요.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요. 그래서 최초의 지원자에게 큰 박수, 캔니스 에버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캔니스 에버딘이 이제 이 전체 이야기의 영웅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피터 멜라크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 친구도 이제 영웅 서사에 둘이 같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영웅은 캔니스 에버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두 명을 도와주는 이제 멘토가 한 명 있습니다. 헤이미치라는 멘토예요.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헤이미치는요, 과거에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74회까지 됐는데 74회 헝거게임 중에서 한 번에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회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후배들, 특히 자기 구역의 후배를 멘토해주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저기 초반에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캐피톨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면 캐피톨에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캐피톨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헝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슬픔이잖아요. 각 지역에 선발된 사람들은. 근데 캐피톨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니잖아요.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엄청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피타는요, 이렇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피타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캐피톨이에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캐피톨에서 이제 각 구역마다, 자기 구역의 산업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이렇게 출전하죠. 이 12구역은 이제 광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광산을 이제 그 의미하는 뭐 이런 옷 복장을 입고 이렇게 출전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둘이 손을 듭고 여기 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불 붙는 효과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출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타는 캐니스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니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둘이 출전을 합니다. 둘이 출전을 해도 결국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살아남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그런 끔찍하고 슬픈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TV 진행자들은 최고예요.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얘가 그 궁극적인 빌런이죠. 악당입니다. 스노우예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가 왜 헝거 게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헝거 게임 전체 진행자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살아남고 한 명이 살아남는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독재를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주게 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희망은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불나지 않게 불씨를 꺼라.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캔니스는 아름다운 외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자잖아요. 사실은 억지로 뽑히는 거지 자원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원자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굉장히 예쁜 드레스, 여기 데스트레스 밑에도 막 불길이 솟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근데 이 헝거 게임에는 보면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출전자가 조공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조공인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아이템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뭔가 굉장히 게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많이 받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은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피타죠. 피타는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녀가 만나줄 거다라고 이건 이제 피타의 말이 아니고 텔레비전 진행자의 말이에요. 진행자가 이제 고향에 들어가면은 그녀가 만나줄 거예요. 당신이 우승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피타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고맙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랑 같이 여기 왔거든요. 뭐야.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해버려요. 사실은 이 고백은 아까도 말했듯이 좀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조공이들한테 아이템을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 연애 서사가 있으면 마음이 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연애 서사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조공인들로부터 이렇게 유리하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자들이죠. 스폰서들한테 이것저것 아이템도 받고 뭐 그러려고. 실제로 이제 내용 보면 아이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죠. 그래서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처절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죽고 죽여요. 그리고 이 여자는 루입니다. 루는 되게 귀여운 여자인데 캔니스는 당연히 원래 이런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막 사람 죽여 뭐 이런 성격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것도 일종의 장르거든요. 죽고 죽이는 게임.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도 그거 그랬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있죠. 오징어 게임.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막 닥치는 대로 죽여 그런 성격 아니잖아요. 따뜻한 성격이잖아요. 당연히 캔니스도 그렇죠. 캔니스는 이제 이 귀여운 루라는 여자애를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맺어가지고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폭발도 일으키고요. 하여튼 굉장히 이 지혜롭게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근데 루가 죽어요. 이게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인데 루가 이제 창에 맞은 장면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요.
루가 죽은 걸 보면서 너무 슬퍼해요. 슬퍼하면서 이제 결국은 루를 죽인 사람을 또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캔디스도 굉장히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자책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TV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 경례를 합니다. 이게 세 손가락 경례예요.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프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슬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원래 슬픔을 나타내는 경례의 표현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항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예. 이건 완전 영화 바깥의 딴 얘기인데요. 실제로 유엔 본부에서 미얀마 대사가 세 손가락, 이거 진짜 세 손가락 경례예요. 이게 미얀마 네팔 저항 운동, 독립 운동 때 실제로 이 세 손가락 경례를 사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가 미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 세 손가락 경례 때문에 이제 서서히 나머지 구역들 있잖아요. 나머지 구역들에서 캔니스가 일종의 우상이 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캔니스의 모든 행동들을 사람들은 저항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노우에게 저항하는 의미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캔니스가 너무 막 희생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폭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타는 캔니스를 사랑한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때 한 구역에서 그럼 공동 우승을 인정해주겠다. 라고 이제 룰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캔니스 입장에서는 피타를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사실 피타가 자기를 짝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이제 열받긴 했는데 피타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는 자기가 그래도 같은 구역 사람 죽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피타하고 캔니스 간에는 옛날에 이제 또 썰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되게 굶어 죽기 직전에 피타가 빵덩어리 하나를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캔니스가 죽을 걸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피타를 죽이지 않아도 돼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죠. 기뻐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피타를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면서 이제 게임 규정의 변경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결국은 뭐 중간 과정 제가 다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는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죽어요. 어떻게 뭐 캔니스가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인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만 살아남아요. 둘만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은 둘이 이제 결국은 공동 우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 우승하려고 기뻐하는 순간 게임 규정이 또 변합니다. 이게 진짜 머리석은 일이죠. 규정이 또 변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타는 이제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캔니스한테. 근데 이제 우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타는 이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캔니스가 피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왜 이럴까요? 설마 건전지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독달기예요, 독달기. 뭔가 독달기라기는 좀 블루베리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독달기래요. 독달기를 서로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고 둘이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캔니스가. 그럴 거면 같이 죽자. 근데 같이 죽는 걸 우승자가 없는 걸 게임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죽자고 이렇게 둘이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잠깐 그러면서 우승자를 소개합니다. 둘이 공동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1편까지의 내용이에요. 와, 1편까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길다니.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까요? 그래서 1편까지 돼가지고 이제 이 둘은요, 사실은 파넴 전체에서 영웅이 돼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 기억나요? 아까 루가 사는 이제 구역으로 가서 이제 조문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캔니스와 피타가 하는 연설이 있는데 대단히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울면서 이제 막 자기가 구해주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울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 손가락 격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 있는 평화유지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군대죠. 군대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캔니스는 그 저항의 상징이, 원래 저항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더 심하게 저항의 상징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뭐 놔줘요,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 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세 손가락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캔니스가 보고 있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노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노우 옆에 있는 신복인 이제 플루타르크가요. 사실 이것도 반전이 있는데 나중에 플루타르크가 이제 제거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이제 74회 헝거게임 우승자가 된 거잖아요. 두 명. 이제 피터하고 캣니스가 75회 헝거게임에 출전을 시키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헝거게임에서 한 번 우승을 하잖아요. 그럼 평생 헝거게임 다시는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는데 75회만 룰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룰을 바꾸냐면은 75회 헝거게임은 이번에 이제 아주 75회니까는 25, 25, 25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우승자들 총 출전하는 올스타 게임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올스타 게임을 하면서 캣니스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캣니스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출전하게 됐습니다. 울고 있는 거 보이세요? 눈물 또 또르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헤이미치라는 이 전 우승자가 멘토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는 이 12구역 전체에서 여자 우승자는 캣니스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는 2명 있었거든요. 헤이미치하고 피타. 그렇죠? 근데 누가 뽑히냐? 헤이미치가 뽑혀요. 헤이미치가 뽑히는데 이번엔 또 피타가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하고 싶겠죠. 이 둘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캣니스가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피타가 이제 뭐 사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캣니스는 마지막에는 이제 피타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쨌든 둘이 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손가락 격려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헝거게임에 또 출전하게 되죠. 네. 이번엔 훨씬 더 멋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옷이. 그쵸. 멋있어지면서 또 출전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조력자입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캣니스는요 여기 헝거게임에서 또 이제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많이 죽긴 죽어요. 근데 이제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헝거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 죽고 죽여가지고 한 명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조공인들이 동맹을 맺은 다른 조공인들이 너무 협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협력적으로 대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캣니스가 자기 이제 동맹 맺은 사람을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동맹 맺은 애가 진짜 적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짜 적은 누굴까요? 스노우 대통령이죠. 독재자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가 누군지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캣니스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요. 참고로 캣니스는 화살을 겁내 잘 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자마자 이 세트가 다 무너져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화살 한 방에 어떻게 세트가 무너지냐 이렇게 싶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살에다 뭐 전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 자세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트가 무너지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와가지고 캣니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편의 끝이에요. 캣니스를 구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예. 이제 마지막 3편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캣니스가 구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 자기 친구를 다 이제 호버크래프트라고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내는 과정 중에서 누구를 못 구하냐면 피타를 못 구해요. 피타는 이제 못 구하고 어쨌든 피타를 캣니스가 사랑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막 갈등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피타는 구하지 못하고 캣니스만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멸망한 줄 알았던 13구역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13구역의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여자죠. 이제 알마 코인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알마 코인이 뭐냐면 이제 자기는 어쨌든 지금 스노우 대통령을 없애고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스노우 대통령이 너무 심한 독재자고 이렇게 헝거게임 같은 거 계속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다 죽이고 있으니까 전 파넴이라는 나라를 다 공포로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전복 세력, 저항 세력에 들어옵니다. 뒤에 보면은 아까 캣니스를 죽입시다라고 그 스노우한테 얘기했던 플루타르크가 옆에 있어요. 사실 플루타르크도 저항 세력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5회 헝거게임 안에는 출전자 중에서는 저항 세력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 세력들끼리 협력해가지고 캣니스를 구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자.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헝거게임은 전국에, 파넴 전국에 생중계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캣니스가 보여준 용기,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캣니스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 스노우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알마코이는 본인은 인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캣니스는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동참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역들을 규합해서 캐피탈에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건 모두를 위한 혁명이고 우리를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 목소리가 누구예요? 너야. 이제 캣니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캣니스는 프로파간다에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미로 했었어요. 그래서 반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실제로 전쟁이 나가지고 캐피톨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고 막 그 약자들이 있는 곳을 막 폭격해버리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군에게 알립니다. 난 살아있고. 그러니까 비무장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가득했는데 이게 스노우와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이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불타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불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파넴에 있는 여러 구역들이 이제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캣니스는 이제 순식간에 혁명의 아이돌이 돼버리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싸움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피타는 구해내지 못했었다고 그랬잖아요. 피타는 스노우 대통령이 잡혀가지고 세뇌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피타의 동영상을 찍어요. 스노우 대통령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피타가 캣니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야. 전쟁을 멈추라고 설득해. 막 그러면서 이제 캣니스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겠죠. 예,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서서히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연정을 느낀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같이 13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친구 피타를 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구해냅니다. 근데 몰골이 좀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는 피타를 만났는데 피타는 왜 그럴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캣니스를. 왜냐면 이제 세뇌를 당했거든요. 너무 심하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캣니스를 괴물이라고, 캐피톨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괴물이라고 막 하면서 이제 분노하죠. 그리고 캣니스는 진짜 화가 나겠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망쳐버린 걸 보면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본인이 캐피톨에 직접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스노우를 죽이고 직접 민중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맞서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아까 제가 알마코인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스노우를 무찌르려고 캣니스가 갔는데 그 부대에 피타를 합류시켜요. 사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피타가 캣니스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작전 같이 나갔다가 피타가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캣니스를 또 목졸라 죽여버리려고 하면 어떡해요? 큰일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알마코인 대통령이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신뢰할 만한 상관한테 이야기를 해요. 피타가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코인 대통령의 의도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마코인은 그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이 통제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널 경쟁자로 여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상관이 죽어요. 죽게 되는데 이제 저 사람들을 믿지 마.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마코인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캣니스가 죽은 줄 알아요. 실제로 이제 뭐 연락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바로 알마코인을 또 이용해가지고 그녀와 우리를 비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모킹제이를 기억하라. 이 캣니스의 별명이 모킹제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피타는 점점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뭐 제정신이 돌아오죠. 근데 얘가 제정신이 안 돌아오네.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주에는 제가 꼭 고쳐놓도록 하든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안 들어가네. 예. 그 와중에 이제 대량 학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군이 오히려 캐피톨에 있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해요. 그러다가 이제 공격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저 여자 보이시나요? 보이는 여자? 예, 좀 많이 컸는데요. 캔디스의 여동생인 프림로즈예요. 예, 캔디스가 위에서 대신 자원해가지고 헝거게임에 참여하게 된 그 여자죠. 여동생까지도 죽어버려요. 예, 그것도 반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스노우는 거의 정복이 됩니다. 예, 예, 진짜 반란은 성공을 해요. 반란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알마코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파넴의 임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캐피톨에 있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12구역에 있는 남녀를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24명을 이제 헝거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마코인이 캐피톨 사람들은 맨날 포위호식했지 이제 캐피톨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4명씩 모아가지고 헝거게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스노우 대통령이랑. 그래서 캔니스가 말합니다. 알았다. 나는 당신에게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만 조건이 있다. 내가 스노우를 직접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캔니스는 혁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캔니스가 스노우 대통령을 직접 활을 쏘아서 죽이면은 어쨌든 이제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혁명이 완수됐다라는 메시지를 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광장에서요. 알마코인이 말합니다. 이게 항상 원래 스노우 대통령이 서가지고 독재를 일삼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알마코인이 서가지고 혁명의 1등 공신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스노우 대통령이죠. 예. 새로운 시대를 열 겁니다. 그러면서 모킹제이, 네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활을 켜놓으세요. 라고 합니다. 뭔가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되게 편안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은 비꼬고 있고요. 여전히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캔디스는 스노우 대통령을 겨누다가 화살을 올리고요. 휙! 짜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여기서 더 가면은, 스포일러입니다. 사실 스포일러 많이 했어요, 저 지금까지. 거의 했는데, 그래도 그 뒤는,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런 긴 영웅 이야기를 한 걸까요? 사실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영웅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깔았죠. 이야기 분위기를 깔았죠.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화학 전문 학자입니다.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신화학에서 이제 수많은 영웅 서사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웅의 이야기는 일종의 패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웅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사용해서 부활한다.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모든 신화와 모든 이야기와 고대 이야기의 똑같은 패턴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지프 캠벨의 연구는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겠습니까? 스토리텔러 작가들한테 많이 쓰였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특히나 지난 2000년 동안 영웅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행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영웅 이야기를 다 좋아했어요. 영웅 이야기만 하면은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스토리텔러들이나 작가들한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의 제작가들과 작가들이 항상 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손과 이 사람의 그 자문을 통해서 마블 시리즈가 온통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마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항상요, 모든 영웅 이야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마블을 보든 뭘 보든 간에, 공통적인, 뭐, 신화도 마찬가지고 영웅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대한 위협이 있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스노우라는 위험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있습니다. 캣니스죠. 예. 뭐 활을 잘 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지혜와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대신할,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사랑이 있죠. 그리고 영웅이 각성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내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이야기에는 영웅의 거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실제로 캣니스는 이 과정 중에서 육체적으로, 뭐 제가 다 넘겨버리긴 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큰 희생을 치러요.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스포일러니까요. 그렇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캣니스는, 그리고 피터와 캣니스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건 모든 영웅 이야기의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가든 중간에 그 영웅은, 이야기의 영웅은요, 희생을 치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은 어떻게 희생을 치릅니까? 핑거스냅으로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방불하거나 혹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혹은 자신의 엄청난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지 캠벨과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무나 진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야말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구하고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이게 나타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톨킨이라는 작가를 다시 아실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죠. 반지의 제왕의 작가입니다. 톨킨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분석을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톨킨은, 참고로 톨킨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깊이, 이런 영웅 이야기들이 깊이 공명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저를 흐르는 실제를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령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가 혹은 사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안 믿다 하더라도 마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 영웅 스토리들이 우리의 삶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원래 그랬고 지금도 마땅히 그래야 했고 결국 다시 그렇게 될 특징들 말이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에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의 얼개에 대한 직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럽니다.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팀 켈러뿐만 아니라 J.R.R. 톨킨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신화의 전문가였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요. 그 이야기에는요, 영웅이 존재하고 영웅은 언제나 용기를 냈어야 했고요. 그리고 거대한 희생을 치릅니다. 그리고 영웅의 거대한 희생 때문에 결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즐기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 이면에 흐르는 진짜 이야기에 대한 진짜 갈망, 진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걸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향수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일종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곳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구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동화 같은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나 책을 보려고 달려들죠. 현대의 사실주의적인 소설들이 결코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영웅 서사들, 희망을 말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이면에는 사실은 영웅들이 있고 영웅의 엄청난 희생이 있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이 품고 있기 때문 아니냐.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무언가 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물론 나름의 생각 때문에 나름의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정치적으로 아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요,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저 보수 꿀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사회적인 문화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쉽죠. 슬픈 이야기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타종교인 때문이다. 무신론자 때문이다. 문제 있는 놈들 때문이다. 다른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직해집시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치는 사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치는 사고만큼이나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이 모든 영웅 이야기와 모든 신화적인 영웅 이야기와 복음에는 최소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영웅 이야기들은요, 영웅이 있고 빌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있고요, 저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웅 서사든 이 구도가 아닌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야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빌런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기독교인도 빌런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저는 참고로 목사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요? 목사조차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요, 단순히 악행과 선행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욕망, 교만, 이 모든 것들은 종교인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종종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저런 나쁜 짓을 저지르다니 기독교는 처음부터 못 믿을 게 뻔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 자체적으로 목사조차도 죄인이고 목사조차도 얼마든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시 일반 영웅 서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을 선량한 사람과 나쁜 무리들이라고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악의 무리로 판단한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은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종교인들이었다고요. 성경은요, 당대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이나 당대에 가장 문제 있고 타락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 모두 동등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영웅은요, 빌런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는, 모든 영웅 이야기는요, 영웅은 빌런을 죽입니다. 이게 제가 캐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헝거게임은 너무나 정갈하게 드러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보세요. 영웅이 있습니다. 캐니스가 있죠. 그리고 빌런이 있습니다. 스노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요, 스노우라는 빌런을 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마 코인이라는 빌런을 도와주는 굉장히 훌륭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노우를 죽여버리고 알마 코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끝나겠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뒤에 있는 놈도 빌런이었어요. 그러면 캐니스는 절대적인 선일까요?
영화 이야기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캣니스를 악으로 묘사하진 당연히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캣니스는 수도 없이 황홀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잘못된 선택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나 뭐 소설, 원래 이게 소설 원작이거든요.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명료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빌런입니다. 그러면 영웅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빌런이라면요, 원래 영웅 서사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뭘 하면 됩니까? 빌런을 다 무찌르고 모든 것들을, 우주를 제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려면요, 인간이라는 모든 빌런들을 다 죽이고 혹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웅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웅은요, 빌런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빌런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당들을 선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요. 이 말씀 로마서 4장에 제가 저를 쓰는 걸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5절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런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빌런이라는 얘기잖아요,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지 캠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독교도 신화에 불과해, 기독교도 무슨 뭐 흔한 영웅 스토리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영웅 이야기가, 그렇죠? 기독교가 모든 영웅 이야기의 한 아류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모든 영웅 이야기가 기독교를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웅 이야기는 보통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블을 보면서 저게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요, 아주 치열하게 현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나 역시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웅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웅이구나. 뭐 불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빌런들이구나. 그러니까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부수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퀴어 축제가 시작되겠고 거기 가가지고 게이들을 다 죽이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모든 영웅 서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이나 헝거 게임이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결국 빌런을 죽이는 방법이 폭력입니다. 그렇죠? 아이언맨이 핑거스냅을 했을 때 타노스는 폭력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참, 이거는 스포일러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포일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빌런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빌런들이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폭력을 그분이 대신 받은 거죠. 여기서 나오는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는, 근본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윤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요, 슬프게도, 저도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른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조차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빌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악의 무리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되 자신과 세상이 변화되기를 희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기독교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웅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이 영웅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다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원수들을 사랑한다라는 선으로 결국 악을 물리치신 이 영웅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굳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이게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는 메시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세상의 차별은 사라질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